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 라는 변명이다. 미국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시간이 없어서 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나쯤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중국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다는 변명은 두 가지 면에서 나쁩니다. 첫째, 시간이 없다는 말은 대체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질 새도 없고 포털 사이트에 접속할 짬조차 나지 않으며 침대에 탁 쓰러지자마자 드르렁 하고 잠들 정도가 아닌 이상 그 말은 대체로 거짓말입니다.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옷을 고르는 시간조차 아끼려고 청바지에 터틀넥만 고집했지요. 둘째, 시간이 없다는 말은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일 처리에 요령이 부족해서 라든지 SNS를 너무 많이 해서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요령을 익히고 인터넷 하는 시간을 줄여서 운동이나 독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짜고짜 시간이 없다라면서 어깨를 으쓱한다면 문제는 내 탓이 아닙니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에 대한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차라리 여러분은 게으르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직한 사람은 될 수 있으니까요. 365 공부 비타민, 시간이 없다는 변명이 나쁜 이유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오야 노부오 선생님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자제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시오야 노부오 선생님은 처음에도 소개해드렸지만 100세쯤 되셔서 바로 이 책을 지으셨죠. 자기가 살아온 약 10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품고 깊은 호흡을 하면 건강과 인간관계와 성공 같은 인생에서 중요한 행복의 포인트들이 어렵지 않게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누구나 남녀노소 관계없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입니다. 바로 건강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오야 노부오 선생님은 사실 그분 당신 자체가 건강에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00세쯤 되셨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집 옥상에 올라가 골프 연습도 하시고 또 본인 말로는 틈틈이 직접 야외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필드까지 도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 자제력을 건강을 지키는데 활용할 수 있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환갑을 넘기면서부터 건강해졌는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건강 기능이 자연적으로 쇠퇴해가는 현상이 바로 노화인데 이것을 거스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병이라면 치료할 수 있지만 노화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건강 장수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불로와 불사는 못다 꾼 꿈이나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노화를 정지시키고 나아가 젊음을 되찾는 일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노화는 강과 같은 것으로 바다를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천천히 굴곡을 그리거나 고여있기도 하고 바닷물에 밀려서 거꾸로 역류하는 일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인간의 몸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니, 그것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남들이 놀라고 부러워하는 나의 건강함은 사실 환갑을 넘기면서부터 일어난 일로, 태어날 때 나는 사실 대체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몹시 허약한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병을 달고 살았고, 그것을 주로 당시에 복식호흡법을 시험해 봄으로써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업 의사 시절에는 결핵에 걸리기도 하고 복막염을 앓아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기도 하는 등 역시 병은 언제나 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0의 나이에 지금의 정심조직법을 완성시켜 매일 그것을 실천하면서부터는 나는 병을 모르는, 늙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왕성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노년에 이르러서 이전보다도 더 젊어진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한 일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내가 살고 있는 맨션 옥상에서 1시간 정도 골프 연습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까운 코스를 도는데, 올해까지도 이 습관은 거의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기량은 젊었을 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서툴러서 내가 싱글 플레이어에 끼인 것도 역시 60살을 넘은 뒤였습니다. 그 당시 일본 챔피언인 프로 골퍼와 대결하여 아마추어인 내가 승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공이 지금만큼 날아가지 않던 시절에 무려 200야드를 날려서 괴물 의사라고 신문에 났던 것이 내가 83살 때 일이었습니다. 87살이 되어 처음으로 자기 나이 이하의 스코어로 한 게임을 도는 에이지 슈트를 달성했으며, 이후 92살, 94살에 잇따라 성공해서 세계 최고령 에이지 슈터의 칭호도 받았습니다. 내 솜씨를 뽐내어 자랑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나는 일반적으로 말해 노인이라는 나이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노화의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어 그 바늘을 거꾸로 돌린 겁니다. 60대, 70대를 넘어 8, 90대에 접어들면서 무엇보다도 18홀을 다 돌 수 있느냐 하는 체력이 문제였는데,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거뜬히 해결하여 왔습니다. 그래도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는 듯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서, 개중에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코스에까지 보러 나오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보고 나서는 정말 대단한 할아버지다 라면서 혀를 내두르며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100살 안팎의 장수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서 아직 골프채를 휘두르며 잔디 위를 활보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나의 건강함이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의 흐름에 역행한 불로 할아버지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내가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다시 젊어지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라고는 단 한 가지, 깊은 호흡뿐입니다. 네, 지금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골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싱글 플레이어가 뭔지, 에이지 슈터가 뭔지 찾아가면서 보았습니다. 골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을 들으시면서 바로 이해하셨을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주변에 골프 하시는 분들에게 83살에 200야드의 공을 날린다는 것, 그리고 87살에 에이지 슈터가 된다는 것, 그리고 100살 가까운 나이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필드를 다 돌 수 있다는 것, 그런 게 얼마나 체력과 건강 면에서 대단한 건지 한번 슬쩍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시오야 노부오 선생님이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 즉 본인이 깊은 호흡, 심호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심호흡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다. 기껏해야 흔해 빠진 호흡 같은 행동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과 건전함의 근원으로 파악하여 활용했던 것은 동양 특유의 지혜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서양의학의 신경생리학 등은 이제 와서야 그 호흡의 효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은 생체가 살아가는 리듬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깊고 얕고 길고 짧고 거칠고 순하고 이러한 생명의 근원을 원리적으로 담당하는 생체 리듬에는 호흡 외에도 심장의 박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심장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으며 우리의 뜻대로 조절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호흡은 다릅니다. 호흡은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의근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깊거나 얕게, 빠르거나 느리게 할 수 있고 또한 잠시 멈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심장이나 그 밖의 다른 기관들의 기능과는 달리 우리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인간이 행하고 있는 행위 중에서 호흡만큼 무자각적이고 따라서 소홀히 취급받는 것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는 것에는 내용, 재료, 영양 등등 까다로울 정도로 신경을 쓰는 반면에 일상생활 속에서 호흡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너무도 당연한 행위이기 때문일까요? 보통 들이마셨다가 내뱉고 긴장했을 때 심호흡을 하는 정도의 신경 정도밖에는 보통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본인들이 호흡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깊은 철학적 고찰,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법 등은 완전히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결과 과거의 선조들이 호흡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깊은 철학적인 고찰이라든가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법 등은 완전히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결과 우리의 호흡은 매우 얕아지고 말았습니다. 생활이 바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진 데 대응하기라도 하듯이 조급하고 표면적이며 가벼운 호흡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의 밑바닥까지 충분히 들숨이 들어가는 일이 적어 피를 통해서 온몸으로 공급되어야 할 산소가 부족함과 동시에 온몸으로부터 노폐물을 거두어 내보내는 작업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뇌를 비롯한 온몸의 세포의 기능과 작용이 저하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기 쉬운 취약한 체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할 때 보통의 호흡은 일부러 찾아온 산소라는 손님을 폐의 윗부분, 즉 집의 현관 같은 곳에서 쫓아보내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거실과 부엌과 안방까지 신선한 공기가 골고루 미치는 일은 매우 적습니다. 말하자면 어깨나 가슴팍으로 겨우 숨을 쉬는 매우 얕은 호흡의 상태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단지 숨을 쉬고 있을 뿐 도저히 제대로 된 호흡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생활 환경의 악화라는 현대사회 특유의 문제도 있습니다. 공기 자체가 오염되어 있어 그것이 인간의 호흡 기능이나 건강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호흡이 얕고 약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이며 무자각적으로 행하고 있는 얕은 호흡에서는 산소의 섭취 효율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벼운 산소 결핍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몸을 적극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짐작컨대 옛날 사람들은 호흡이라는 것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배꼽 밑에 단전을 의식하는 복식 호흡을 널리 행해왔지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심호흡을 자주 시켰습니다. 우리의 폐라는 몸의 윗부분이 아니라 아랫배라는 몸의 아래쪽까지 사용하여 깊고 큰 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과학적인 지식은 비록 지금보다도 적었지만 몸과 생명, 그 감각을 통해 사물을 생각하는 직관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뛰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 유지와 건강에 가장 중요한 호흡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똑똑해 보인 듯한 현대 우리들이 사실 옛날보다도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간혹 들 때도 있습니다. 이른바 난폭한 젊은이가 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얕은 호흡에 의한 산소 부족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선 젊은이들 자신의 호흡이 얕습니다. 체격이나 체형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호흡을 평상시에 깊숙하게 하지 못하고 입 끝에만 겨우 맴돌고 말지요. 이렇게 짧게 들여마시고 짧게 내쉬는 경우 폐의 윗부분 정도에만 살짝 산소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즉 태아일 때 어머니의 호흡이 얕았던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통한 만성적인 산소 부족이 신경세포의 기능 저하나 정서 불안정 등의 장애로 이어져서 감정 억제와 컨트롤이 서투른 화를 잘 내고 난폭한 젊은이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현대인들이 몸의 건강이나 마음의 건전함이 그 기능이 저하되고 상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은 1차적으로는 모두 호흡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힌트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호흡이라는 원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극히 원칙적인 신체 행위가 부족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단추의 엇갈림만 바로잡으면 그 다음은 우리 몸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시정하고 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자연 치유력이 작용한다고도 할 수 있지요. 얕은 호흡을 깊은 호흡으로 바꾸어 시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과 몸은 차츰 건강을 되찾고 조화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오의 노분 선생님은 건강을 위해서,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호흡을 강조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정말 100% 동의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호흡 수련에 관심이 있어서 몇 군데 수련법을 쫓아서 실천해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던 용호 비결 같은 책도 찾아 읽어봤고 그랬습니다. 이게 꼭 동양적인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한때 전 세계에 엄청난 베스트셀러 10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하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을 쓴 앤서니 라빈스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거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자기계발 강사인데요. 그 앤서니 라빈스의 책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리고 무한능력 같은 책을 모아도 거기서 앤서니 라빈스가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키워드 중에 하나로 당연히 건강을 꼽았고요. 그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키워드의 하나로 호흡을 꼽은 바가 있어요. 앤서니 라빈스는 그 책에서 자기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찾아서 읽고 우리 생리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대로 호흡하는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호흡이 중요하다, 호흡만 잘해도 건강해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마치 무슨 동양의 불교나 도교나 아니면 명상 수행단체 같은 데서만 나오는 다소 기이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왕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몇 가지 더 부연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사실 명상의 고수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호흡 수행의 조예가 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좋다, 이런 방법을 따라 하셔라 라고 단언하여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얕은 호흡이 아니라 깊은 호흡, 심호흡이 우리 건강에 핵심적인 도움을 준다는 거고요. 이왕이면 평상시에 의식적으로라도 깊고 느린 호흡을 하셔라, 그게 우리 몸에 좋다라는 말씀은 저도 자신있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은 호흡법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정도로 맞춰볼까 합니다. 호흡법을 지도해 주시는 여러 유파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다양한 가르침들은 공통점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심호흡이 중요하다, 길고 오래 하는 게 좋다, 아랫배, 단전, 복식 호흡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하는 이 가슴으로 하는 흉식호흡, 혹은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왜 어깨와 목에서만 숨이 깔딱깔딱 하시잖아요. 그렇게 얕은 호흡보다 깊은 호흡이 훨씬 더 좋다. 심지어 어떤 분은 발 뒤꿈치까지 숨을 내린다 생각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깊게 호흡을 끌고 가라는 것이겠죠. 그게 거의 대부분 모든 호흡 수행법의 공통점이고요. 가르치시는 분들마다 몇 가지 차이점들은 있습니다. 몇 개만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호흡하는 데 특별한 방법은 없다. 다만 오로지 고르고 순하게 길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들이쉬는 숨이나 내쉬는 숨이나 들숨과 날숨이 모두 고르게, 길게, 순하게 쭉쭉 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들숨과 날숨의 시간도 같아야 된다. 만약에 억지로 날숨만 길게 뽑으면은 들이마시는 건 확 들이마시게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같게, 그리고 고르고 길게 순하게 하도록 노력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 봉우 권태훈 선생님이 이런 식의 호흡법을 지도해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출장식이라고 해서 내쉬는 숨, 그러니까 날숨을 들숨보다 길게 하라는 거예요. 출장식,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호흡법입니다. 들숨을 한 10초 했으면은 날숨은 한 12초, 15초 이렇게 더 길게 하라는 거죠. 역시 고르고 순하게 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이것은 예전에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퇴직하시고 연세 80살 즈음에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가셨던 박희선 선생님이 가르치신 방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시오야 노부원 선생님은요, 들숨과 날숨 사이에 숨을 멈추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정심조식법의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생각인데, 거기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일정 초를 멈추고 그 다음에 내쉬어라 라고 하거든요. 시오야 노부 선생님의 정심조식법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까 제가 언급드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앤서니 라빈스는요, 이분도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라고 하는데 그 초가 점점 더 길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들이쉬는데 4초, 멈추는데 8초, 내쉬는데 12초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호흡을 가르치는 분들마다 각각 디테일한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공통점은 우리가 평상시에 의식하지 않고 일하거나 공부할 때 그리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 때 하는 그런 얕은 호흡 상태는 좋지 않다는 거, 그건 분명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흥분하거나 긴장하거나 아니면 화를 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얼굴이 시뻘개지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호흡이 대단히 얕습니다.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기분이 나쁘면서 동시에 깊이 심호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갑자기 화가 욱하고 치밀어 오를 때 혹은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이 문득 나빠질 때 혹은 우리가 갑자기 컨디션이 다운돼서 우울해지거나 좌절감이 들거나 내가 왠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감이 들거나 이렇게 기분이 나쁠 때 의식적으로 깊게 호흡을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아주 건전하고 건강하게 돌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합니다. 자주 그렇게 해요. 제가 성격이 좀 무딘 편인 것도 있지만 사실 스트레스를 별로 잘 안 받는데 화도 잘 안 내는 편이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문득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짜증이 나거나 가슴이 불안할 때면은 습관처럼 의도적으로 심호흡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몇 번만 심호흡을 해보면은 금방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척 유용한 방법이에요. 네, 제가 지금 호흡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요. 긴 호흡이 좋고 심호흡이 좋지만 이게 무리해서 심호흡을 하면 무리해서 들숨을 길게 했다가 멈추면은 그동안에 우리의 혈압이 올라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별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혈압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원래 호흡 수행하는 데서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상기가 된다. 혹은 저기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왜 주화인마가 온다 막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호흡 수행할 때는 반드시 지도자가 옆에 있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취미처럼 할 때는 절대로 무리하지 않고 살살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그렇게 조금씩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얕은 호흡을 깊게 바꾸면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지만 원래 호흡이 얕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함을 한 번에 얻으려고 마치 황금 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듯 한 번에 심호흡을 무리해서 하면은 그런 욕심은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시오야 노부오 선생님의 깊은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